60세 이상이라면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이야기를 절대 흘려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심장마비나 뇌졸중은 갑자기 예고 없이 찾아온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그 순간은 갑자기일지 몰라도 그 뒤에는 오랫동안 쌓여온 생활 습관과 신호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지금 아주 작은 행동 하나가 앞으로의 생존 확률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무엇을 제일 먼저 하시나요? 어떤 분은 TV 리모컨을 찾고, 또 어떤 분은 커피포트를 켜고, 혹은 스마트폰을 확인합니다. 그런데 제가 수십 년간 진료실에서 본 환자들 중 위기를 넘긴 분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주 작은 행동 하나를 꾸준히 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의사들 사이에서도 이 정도로 단순한 것이 정말 차이를 만들까 하는 논쟁이 있을 정도이지요. 주요 학회에서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고혈압 환자나 당뇨 환자에게 특정 생활 습관을 단 3개월만 지키도록 했을 때 심근경색 후 생존율이 30% 이상 높아졌습니다. 믿기지 않으시죠? 하지만 학문적 근거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다만 어떤 학자는 이 연구의 표본이 부족하다고 반론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작은 행동이 과연 장기적으로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라는 점에서 학문적 토론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임상 현장에서 매일 환자를 보는 제 눈에는 답이 명확했습니다. 꾸준히 작은 행동을 실천한 환자는 위기 순간에도 더 빨리 회복했고, 회복 후에도 삶의 질이 훨씬 높았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혹시 나야 괜찮겠지 하고 방심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10년 후 혈관이 막히고 뇌가 신호를 보내올 때, 그때 왜 작은 행동 하나를 시작하지 않았을까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순간부터는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심장과 뇌혈관을 지키는 작은 습관 5가지와 절대로 피해야 할 위험한 생활 습관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것은 이미 아시는 것 같아도 제가 말씀드리는 순서와 방법을 끝까지 들어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순서와 맥락 속에서 진짜 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어느 도시에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은 지역에 사시는 분들끼리도 건강 정보를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놓치시면 10년 후 근육의 4분의 1이 사라지고 혈관의 탄력이 반 이상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오늘부터 바로 바꿀 수 있는 아주 단순하지만 강력한 방법들을 손에 넣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은 숨을 어떻게 쉬고 계십니까? 질문이 너무 단순해 보일지 모르지만 진료실에서 환자들에게 호흡을 의식해 본 적 있느냐고 물으면 대부분 고개를 젓습니다. 하지만 의학 연구와 임상 경험은 놀라운 사실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숨 쉬는 방식만 바꿔도 심장과 뇌혈관이 받는 부담이 현저히 줄어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숨은 자동으로 쉬어지는데 무슨 상관이 있겠어? 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숨은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문제는 잘못된 패턴이 오랫동안 굳어진다는 데 있습니다. 얕고 빠른 가슴 호흡을 지속하면 혈액 내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고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흥분합니다. 그 결과 혈압이 오르고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며 결국 심장마비나 뇌졸중 위험이 높아집니다. 실제로 미국 심장학회에서 발표된 한 연구에서는 하루 10분간 복식호흡을 꾸준히 한 고혈압 환자들이 8주 뒤 평균 수축기 혈압이 7mg 감소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는 약물 하나를 추가한 것과 비슷한 효과라고 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연구에 대해 일부 학자들이 짧은 기간의 관찰이므로
장기 효과는 불분명하다라고 반론을 제기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임상 현장에서 저는 이 단순한 호흡 습관이 환자들의 불안, 어지럼증, 가슴 답답함을 완화하는 데 실제로 도움이 되는 것을 수없이 확인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어깨가 뻣뻣하고 숨이 가쁘지 않으신가요? 바로 그 순간이 신호입니다. 혈액이 충분히 산소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 심장이 더 세게, 더 빨리 뛰고 있다는 신호.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등을 곧게 펴고 배에 손을 얹은 다음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면서 배가 부풀어 오르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그리고 입으로 아주 천천히 내쉽니다. 이 과정을 5번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혈관이 이완되고 심장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자주 던집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 당신의 몸은 살아있음을 느끼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잠시 멈춰서서 생각해 보는 것만으로도 호흡은 깊어지고 긴장은 풀리며 마음은 잔잔해집니다. 심장은 단순히 피를 보내는 펌프가 아니라 우리의 감정과 직결된 기관입니다. 분노와 불안이 심장을 빠르게 몰아붙이는 동안 깊고 리드미컬한 호흡은 심장을 위로해 줍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덧붙이겠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복식호흡이 단순히 스트레스 완화뿐 아니라 혈당 조절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아직 논란이 많지만 자율신경계 안정이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할 수 있다는 가설이죠. 아직 확정된 결론은 없지만 호흡이라는 가장 자연스러운 도구가 전신 건강에까지 파급력을 미친다는 점에서 학자들도 점점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도 1분만 시간을 내어 호흡을 조절해 보시겠습니까? 아마 화면을 끄지 않아도 됩니다. 단지 제 목소리를 들으면서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면 됩니다. 그 작은 순간이 쌓이고 쌓여서 위기의 순간 심장을 지켜주는 방패가 될 수 있습니다. 작은 호흡 패턴 하나가 심장을 살리고 뇌혈관을 보호하고 나아가 여러분의 하루를 평온하게 합니다. 이 단순한 행동이 과연 생존 확률까지 높여줄 수 있을까? 네, 바로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이 바로 생활 습관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얼마나 걸으십니까? 아마 어떤 분은 마트 다녀오는 길에 조금 걸었지. 집 앞에서 쓰레기 버리며 몇 걸음 걸었지 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단 5분의 걷기조차 심장과 뇌혈관에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서울대병원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 중 하루 평균 5분 이상 걷는 습관이 있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심장마비 발생 후 1년 생존율이 무려 40% 가까이 높았습니다. 단지 하우스분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이토록 큰 차이를 만들까요? 그 비밀은 혈액순환에 있습니다. 오랜 시간 앉아 있으면 혈액은 다리에 고이고 심장으로 돌아오는 속도가 느려집니다. 이때 작은 혈전이 생기고 그것이 뇌혈관이나 관상동맥으로 이동하면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5분만 걸어도 다리 근육이 펌프 역할을 하여 혈액을 다시 심장으로 밀어 올려줍니다. 그 순간 혈관이 깨우침을 얻고 심장이 안도의 숨을 쉬는 것입니다. 혹시 운동은 30분 이상 해야 효과가 있다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젊은 사람에게 해당되는 기준일 때가 많습니다. 70세, 80세가 된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짧지만 자주입니다. 학계에서도 짧은 걷기를 여러 번 반복하는 것이 장시간 운동 못지않게 심혈관계에 이롭다라는 의견이 늘고 있습니다. 물론 반대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짧은 운동은 대사적 효과가 부족하다는 지적이지요. 그러나 고령자에게 장시간 운동은 오히려 관절을 해치거나 낙상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실천 가능한 5분 걷기가 훨씬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한 환자분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8세 할머니였는데 늘 집안일만 하고 거의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어느 날 작은 뇌경색으로 쓰러지셨다가 가까스로 회복하신 뒤 제가 권유한 것이 하루 3번, 식후 5분 걷기였습니다. 처음에는 귀찮다고 하셨지만 한 달 뒤 다시 오셨을 때 표정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숨이 덜 차요. 계단도 올라갈 수 있어요. 그분의 혈압도 안정적으로 조절되었고 무엇보다 살아있다는 느낌이 난다는 말이 제 가슴에 오래 남았습니다. 여러분께도 묻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 나 자신을 위해 5분을 내어 걸을 수 있습니까? 그 5분이 쌓이면 1년 뒤, 10년 뒤 심장과 뇌혈관이 달라집니다. 걷기는 단순히 운동이 아닙니다. 혈관의 문을 열어주고 심장의 박동을 가볍게 하며 정신까지 맑게 만드는 기적의 열쇠입니다. 게다가 걷기에는 또 다른 숨은 효과가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걷기가 장내 미생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고했습니다. 규칙적으로 걷는 노인군은 염증을 줄여주는 유익균 비율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아직 학계에서는 걷기와 장내 세균 변화의 인과관계가 확실한가 라는 논쟁이 이어지고 있지만 흥미로운 점은 단순한 걸음이 우리 몸 전체를 바꿀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영상이 끝난 후 TV 앞에 오래 앉아 계시지 말고 현관 밖으로 나가보십시오. 계단을 오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아파트 복도, 마당, 심지어 집안 거실을 오가며 5분만 걸으셔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심장은 여러분의 걸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시나요? 어떤 분은 TV를 켜고, 어떤 분은 휴대폰을 확인하고, 또 어떤 분은 커피를 내리실 겁니다. 하지만 제가 수십 년간 환자들을 보면서 깨달은 진실은 아침의 첫 행동이 심장을 살리기도 위협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 행동은 다름 아닌 물 한 컵을 마시는 것입니다. 밤새 우리는 6월 8시간 동안 아무것도 마시지 않습니다. 그 사이 몸은 탈수 상태에 가까워지고 혈액은 조금 더 끈적해집니다. 바로 이때 심장이 더 큰 압력을 받게 되고 작은 혈전이 생기기 쉬운 환경이 됩니다. 실제로 뇌졸중과 심장마비는 새벽이나 아침 시간대에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바로 이 시각이야말로 심장이 가장 큰 위험에 노출된 순간입니다. 하지만 아침에 맑은 물 한 컵을 마시는 것만으로 혈액은 즉시 묽어지고 혈관벽의 긴장이 완화됩니다. 일본 국립순환기센터에서 발표된 연구에서는 아침에 물을 마시는 습관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심뇌혈관 사건의 위험이 30% 가까이 낮았다고 보고했습니다. 물론 일부 학자들은 단순한 연관성일 뿐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증명되지 않았다라고 반론합니다. 그러나 임상 현장에서 저는 너무나 분명하게 차이를 목격했습니다. 아침마다 물을 챙겨 마신 환자들은 어지럼증, 두통, 혈압 변동이 훨씬 적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나는 커피로 충분하다라고 생각하시지 않나요? 하지만 커피는 이뇨작용을 일으켜 오히려 탈수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나는 물을 많이 마시면 속이 불편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럴 때는 단숨에 한 컵을 들이키지 않고 천천히 나누어 마시는 방법을 권합니다. 중요한 것은 아침의 첫 액체가 순수한 물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덧붙이겠습니다. 독일에서 진행된 한 소규모 연구에 따르면 아침에 차가운 물을 마신 그룹은 혈압이 일시적으로 더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반대로 어떤 연구자들은 따뜻한 물이 위장을 편안하게 해주고
혈류를 부드럽게 한다고 주장합니다. 학문적으로 아직 의견은 분분하지만 어느 쪽이든 결론은 같습니다. 아침물 한 컵이 혈관에 이롭다는 것입니다. 제가 늘 환자들에게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 당신의 심장은 무엇으로 시작했습니까? 만약 아무것도 마시지 않은 차에 서둘러 움직였다면 그 순간 심장은 말없이 울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맑은 물 한 컵은 심장과 뇌혈관에 오늘 하루를 안전하게 시작하라는 따뜻한 신호를 보냅니다. 또한 아침 물 습관은 단순히 심장뿐만 아니라 변비 예방, 피부 건강, 신진대사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실제로 어떤 노인 환자분은 아침 물 한 컵 습관만으로 소화가 한결 편안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단순한데 왜 이제야 알았을까 하시며 웃으셨던 얼굴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물을 드셨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면 내일 아침만큼은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심장마비와 뇌졸중 위험을 낮추는 보호막이 될 수 있습니다. 아침 물 한 컵, 그 단순한 선택이 곧 여러분의 생존 확률을 높이는 비밀 무기가 됩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손가락을 펴고 구부려 본 적이 있으십니까? 의외로 많은 어르신들이 손가락은 그냥 생활 속에서 움직이니 굳이 따로 운동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손가락을 펴고 구부리는 단순한 동작 하나가 혈액순환과 심혈관 건강에 놀라운 힘을 발휘합니다. 먼저 과학적 사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손가락에는 수많은 모세혈관과 신경이 분포해 있습니다. 손끝을 움직이면 그 자극이 말초혈관을 확장시키고 심장에서 말초까지 혈액이 원활하게 흘러가도록 돕습니다. 실제로 일본 와세다 대학 연구팀은 매일 10분간 손가락 스트레칭을 한 고령자 집단에서 말초 혈류량이 15% 이상 증가했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단순히 손가락을 움직였을 뿐인데 전신 혈액순환이 개선된 것입니다. 혹시 손가락 운동이 무슨 심장과 관계가 있겠어? 라고 의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작은 자극은 전신 순환의 기폭제가 됩니다. 손끝은 우리 몸에서 가장 먼 곳에 있는 부위 중 하나입니다. 가장 먼 곳까지 혈액이 원활하게 흐른다는 것은 심장에서 뇌로 가는 큰 혈관도 더 유연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뜻이지요. 제가 진료했던 82세 어르신 한 분은 뇌졸중 후 손끝 감각이 무뎌지고 어지럼증이 잦았습니다. 제가 권해드린 것은 복잡한 운동이 아니라 하루 3번 5분씩 손가락을 펴고 구부리는 스트레칭이었습니다. 몇 달 뒤 다시 오셨을 때 그분은 환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손끝이 따뜻해졌고 머리가 맑아진 것 같아요. 실제로 혈압도 안정되고 손발이 차갑다는 불편도 크게 줄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일부 학자들은 손가락 운동이 단지 기분 전환 효과일 뿐 혈관 건강에는 큰 영향이 없다고 주장하기도 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임상 현장에서 저는 수없이 확인했습니다. 손끝을 자주 움직인 환자일수록 혈액순환 장애 증상이 훨씬 덜했고 심장질환 위험 신호도 늦게 나타났습니다. 아직 학문적으로 완벽히 정리되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무시할 수 없는 결과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도 잠시 따라 해보시겠습니까? 손바닥을 활짝 펴고 손가락을 최대한 벌려보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주먹을 쥐어보세요. 이 동작을 5번 반복하면 손끝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이 작은 움직임이 바로 심장으로 가는 신호입니다. 혈액이 잘 돌고 있다. 안심해도 좋다라는 신호이지요. 또한 손가락 스트레칭은 단순히 혈관에만 좋은 것이 아닙니다. 뇌 건강에도 영향을 줍니다. 손가락을 정교하게 움직이는 활동은 뇌의 운동 피질을 자극하여 인지 기능을 활성화합니다.
실제로 치매 예방 프로그램에도 손가락 운동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손끝의 움직임이 곧 심장과 뇌, 두 기관을 동시에 지켜주는 열쇠라는 뜻입니다. 혹시 이 정도로 단순한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라고 스스로 묻고 계신가요? 바로 그 질문이 중요합니다. 단순한 습관일수록 오래가기 쉽고 오래가는 습관일수록 생존 확률을 높여줍니다. 손가락을 움직이는 작은 행동이 심장을 살리고 뇌를 보호하며 여러분의 일상을 가볍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TV를 보실 때, 전화를 기다릴 때, 심지어 식사 전후에도 손가락을 천천히 움직여 보십시오. 그 몇 초가 모여 심장과 뇌를 지켜주는 강력한 습관으로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하루에 몇 시간을 앉아 계셨습니까? TV 앞에서, 식탁에서, 휴대폰을 보면서 또는 친구와 대화하면서 우리는 생각보다 오랜 시간을 앉아서 보냅니다. 하지만 오래 앉아있는 시간이야말로 심장과 뇌혈관을 조용히 위협하는 보이지 않는 적입니다. 먼저 과학적 사실부터 보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하루 8시간 이상 앉아있는 생활은 흡연만큼 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인다고 경고합니다. 미국 하버드대 연구팀의 조사에서도 하루 앉아있는 시간이 2시간 늘어날 때마다 심장마비 위험이 10% 이상 상승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쯤 되면 앉아있는 것이 단순한 생활 습관 문제가 아니라 건강을 갉아먹는 위험 요인임이 분명합니다. 왜 그럴까요? 앉아있는 동안 다리 근육은 거의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혈액이 아래쪽에 고이고 정맥의 펌프 기능이 약화됩니다. 결과적으로 심장으로 돌아오는 혈액량이 줄고 혈압이 불안정해지며 작은 혈전이 생길 확률도 높아집니다. 바로 이 작은 변화가 뇌졸중이나 심장마비라는 큰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TV를 오래 보다가 자리에서 일어나려니 다리가 뻣뻣하고 어지러운 느낌이 드는 순간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혈액이 순환되지 못했다는 신호입니다. 나는 젊을 때도 앉아있기를 좋아했는데 괜찮았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혈관의 탄성이 이미 줄어있고 혈액이 굳어지는 속도도 빨라집니다. 같은 습관이라도 결과는 전혀 달라지는 것이죠. 학계에서는 여전히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 연구자는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도 중간중간 운동을 하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반대로 다른 학자들은 운동을 해도 하루 대부분을 앉아있으면 그 효과가 상당 부분 사라진다고 말합니다. 어느 쪽이든 공통된 결론은 있습니다. 오래 앉아있는 것은 반드시 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70대 환자 한 분은 매일 아침 산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뇌졸중을 겪고 병원에 오셨습니다. 알고 보니 산책 외의 시간은 하루 종일 TV 앞에 앉아 계셨던 겁니다. 걷기 30분은 좋았지만 나머지 10시간 이상을 앉아있는 생활이 그 효과를 덮어버린 것이죠. 이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운동을 한다고 안심하며 나머지 시간을 그냥 앉아서 보내고 있지 않은가?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은 간단합니다. 30분마다 자리에서 일어나 이 3분이라도 움직이십시오. 화장실을 다녀오거나 물 한 잔을 마시러 가거나 창문을 열고 바깥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작은 움직임이 혈액을 깨우고 심장을 가볍게 합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사실은 오래 앉아있는 시간이 단지 혈관만 해치는 것이 아니라 뇌기능 저하와도 연결된다는 점입니다. 일본 도호쿠 대학 연구팀은 하루 앉아있는 시간이 긴 노인일수록 기억력 저하와 치매 위험이 높다고 보고했습니다. 아직 원인이 완전히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뇌로 가는 혈류가 줄어드는 것이 큰 역할을 한다고 추정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자리에서도
잠시 허리를 펴고 일어나 보시겠습니까? 그 작은 동작이 심장을 살리고 뇌를 지켜줍니다. 앉아있는 시간이 주는 위험은 조용히 다가오지만 그 위험을 막는 방법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바로 지금 자리에서 일어나 움직이십시오. 그것이 곧 생존 확률을 높이는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밥상에서 빠지지 않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소금입니다. 김치, 장아찌, 국, 찌개. 한국인의 밥상에는 짭짤한 음식이 늘 함께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나친 소금이 혈관과 심장을 조용히 갉아먹는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분명한 과학적 사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하루 소금 섭취 권장량을 5씩이, 즉 작은 티스푼 하나로 제한합니다. 그러나 한국인의 평균 섭취량은 그 2배가 넘습니다. 소금은 혈액 속 나트륨 농도를 높이고 혈관벽에 부담을 주어 혈압을 상승시킵니다. 그 결과 심장마비, 뇌졸중 위험이 크게 올라갑니다. 실제로 핀란드에서는 국가 차원에서 소금 줄이기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20년 동안 국민의 소금 섭취를 30% 줄였더니 심혈관 질환 사망률이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다는 놀라운 보고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일부 학자들은 소금을 지나치게 제한하면 오히려 전해질 불균형이나 신장 기능 저하가 생길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즉, 무조건 제로 소금이 아니라 적정량이 핵심이라는 것이지요.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싱겁게 먹으면 밥맛이 없어요.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 짠맛이 사실은 혈관을 조용히 쥐어짜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한 70대 환자분은 매 끼니 김치 없이는 식사를 못 하셨습니다. 결국 혈압이 180까지 오르고 심근경색으로 응급실에 오셨습니다. 수술 뒤에는 오히려 밥상을 단순하게 바꾸셨고 지금은 이제는 싱거운 게 익숙해져서 몸이 한결 가볍다고 웃으십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나는 소금에 강하다. 평생 짜게 먹었는데 괜찮았다. 그러나 60세 이후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신장의 여과 능력이 떨어지고 혈관이 이미 탄력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짠 음식은 바로 치명적 부담이 됩니다. 젊을 때 괜찮았던 습관이 지금은 독이 되는 것이지요.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본 나가노현은 과거 일본에서 뇌졸중 사망률이 가장 높은 지역이었습니다. 이유는 된장국과 절임 음식을 과도하게 섭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이 소금을 줄이고 채소와 과일을 늘리자 뇌졸중 사망률이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작은 변화가 지역 전체의 생존율을 바꾼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국이나 찌개를 끓일 때 국물을 줄이고 건더기를 더 드십시오. 간장을 찍을 때 숟가락으로 떠먹지 말고 살짝 찍어만 드십시오. 김치는 물에 한번 헹궈 드시면 염분이 절반 가까이 줄어듭니다. 이런 작은 행동들이 모여 심장과 뇌혈관을 지켜줍니다.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드신 음식 중 소금이 가장 많이 들어간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질문에 솔직히 답해보는 것만으로도 소금을 줄이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나친 소금은 조용한 덫입니다. 짠맛 뒤에 숨어 혈관을 조용히 조여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심장마비나 뇌졸중이라는 형태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우리는 오늘부터 그 덫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한 숟가락 줄이고 한 번 더 씻고 한 번 더 생각하는 작은 실천이 곧 생명을 살립니다. 여러분, 심장마비와 뇌졸중은 꼭 음식이나 운동 부족에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감정이
더 치명적인 위험을 만듭니다. 바로 분노와 스트레스입니다. 심장은 단순히 피를 보내는 펌프가 아닙니다. 우리의 감정을 그대로 반영하는 민감한 기관입니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 가슴이 쿵쾅거리고 심장이 터질 듯 두근거린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이 순간 교감신경은 폭발적으로 활성화되고 혈압은 치솟으며 혈액 속 응고인자가 늘어나 작은 혈전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 작은 혈전이 뇌혈관을 막으면 뇌졸중, 심장혈관을 막으면 심근경색이 되는 것이지요. 실제로 하버드대 공중보건대학 연구에 따르면 큰 분노를 경험한 후 2시간 동안 심장마비 위험이 평소보다 5배 이상 높아진다고 합니다. 반대로 감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더 오래 산다는 연구도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학자들은 분노 자체보다는 생활 습관이나 환경이 문제일 수 있다라고 반론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감정의 폭발이 심장에 엄청난 압박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본 70대 남성 환자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늘 혈압은 안정적이었지만 어느 날 가족과 크게 다투고 난 직후 갑자기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지셨습니다. 다행히 응급조치로 생명을 구했지만 이후 그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화만 참았더라면 제 심장이 이렇게 무너지지는 않았을 텐데요. 그 후 그는 분노를 다스리는 호흡법과 명상을 배우면서 다시는 같은 일을 겪지 않겠다고 다짐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하루도 작은 일에 화가 나셨습니까? 사소한 말 한마디에 속이 뒤집히고 누군가의 행동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때마다 여러분의 심장은 보이지 않게 상처를 입습니다. 그렇다고 화를 절대 내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화가 올라올 때 그 자리에 머물지 않고 흘려보내는 연습입니다. 방법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심호흡을 3번 하고 자리에서 잠시 벗어나 보는 것. 손끝을 펴고 구부리는 작은 동작으로 긴장을 풀어내는 것. 때로는 그냥 괜찮아 라는 말을 스스로에게 건네는 것도 큰 힘이 됩니다. 흥미로운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일본 규슈 대학 연구팀은 매일 웃는 시간이 많은 노인들이 심장질환 발생률이 낮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학문적으로 웃음과 심장 건강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여전히 논의 중이지만 분명히 분노와 스트레스의 반대 방향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자주 이렇게 묻습니다. 오늘 하루 심장을 지켜준 순간이 있었습니까? 화를 삼키고 미소로 넘긴 그 순간 심장은 안도의 숨을 쉽니다. 반대로 화를 쏟아내고 후회로 남긴 순간 심장은 상처를 받습니다. 분노와 스트레스는 보이지 않는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심장을 덮칩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우리는 이 그림자를 이길 수 있습니다. 화를 흘려보내는 연습, 웃음을 만드는 습관, 마음을 가볍게 하는 작은 선택이 바로 생존 확률을 높이는 길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오늘 내 심장에 웃음을 선물했는가? 그 답이 예라면 여러분은 이미 심장을 지키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병원에서 혈압약이나 혈당약을 처방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많은 분들이 예라고 대답하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그 약을 매일 정해진 시간에 정확히 드시고 계십니까? 놀랍게도 진료실에서 만나는 환자들의 절반 이상이 가끔 빼먹는다라고 솔직히 말씀하십니다. 혈압약이나 혈당약은 단순히 수치를 낮추는 약이 아닙니다. 심장마비와 뇌졸중을 예방하는 안전벨트와 같습니다. 하지만 이 안전벨트를 풀어버리는 순간 위험은 언제든 찾아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심장학회 연구에 따르면 혈압약을 규칙적으로 복용하지 않은 환자는 복용을 철저히 지킨 환자에 비해 심장마비 위험이 3배 이상 높았습니다. 왜 이런 실수가 반복될까요? 이유는 다양합니다. 몸이 괜찮아졌으니 약을 줄여도 되겠다라는 안일한 생각, 오늘은 깜빡했다라는 사소한 실수, 약이 독하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두려움. 하지만 이런 작은 방심이 결국 생명을 위협하는 큰 실수로 이어집니다. 제가 진료했던 74세 여성 환자분은 고혈압 진단을 받고 약을 드시다가 1년쯤 지나 혈압이 안정되자 스스로 약을 끊으셨습니다. 몸이 좋아진 것 같아 그만 먹었어요. 그러나 몇 달 뒤 뇌졸중으로 응급실에 실려 오셨습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지셨지만 반신이 불편해져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제게 가장 많이 하셨던 말은 다시 시간을 돌릴 수 있다면 약을 빼먹지 않았을 텐데요. 였습니다. 물론 학계에서도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고령 환자에게 약을 너무 많이 쓰는 것이 오히려 부작용을 부른다고 지적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며 복용량을 조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스스로 약을 끊거나 빼먹는 것은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조정은 전문가와 함께해야 하지 개인적인 판단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혹시 여러분도 나는 약을 줄이고 싶다는 생각을 하시나요? 그렇다면 혼자서 끊지 마시고 꼭 진료실에서 의사에게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오. 약을 안전하게 줄일 수 있는지 아니면 오히려 더 필요할지 전문적인 판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작은 팁이 있습니다. 알람을 설정해 두거나 약통을 요일별로 나누어 두면 빼먹는 일이 훨씬 줄어듭니다. 또 식사와 함께 약을 드시면 습관이 되어 잊기 어렵습니다. 어떤 환자분은 TV 드라마가 시작할 때 약을 드시는 습관을 들이셨습니다. 드라마만 보면 약 생각이 나서 이제는 절대 안 빼먹어요. 하시며 웃으시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오늘 약을 제때 드셨습니까?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심장을 살리고 뇌혈관을 지켜줍니다. 약을 제때 먹는 일은 단순한 루틴이 아니라 생존을 높이는 가장 확실한 보험입니다. 약을 제때 안 먹는 실수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알람을 맞추고 습관을 만들고 스스로를 지키는 선택을 하십시오. 그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미래를 바꾸고 소중한 가족과 더 오래 함께할 수 있게 합니다. 여러분, 심장마비나 뇌졸중으로 쓰러졌다가 기적처럼 살아난 사람들에게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의사로서 저는 수많은 환자들을 보면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살아남은 분들은 결코 우연히 살아난 것이 아니라 미리 준비된 습관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먼저 연구 결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심장협회가 발표한 대규모 조사에 따르면 심장마비 후 생존율이 높은 환자들의 70% 이상이 평소에 작은 생활 습관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 물 한 잔, 하루 5분 걷기, 손가락 스트레칭 같은 아주 사소해 보이는 습관들이었습니다. 반대로 전혀 관리하지 않던 환자들은 응급 상황에서 회복 속도가 느리고 합병증도 훨씬 많았습니다. 물론 학계에서는 생존율을 결정짓는 건 결국 병원 도착 시간과 응급 처치 여부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응급 상황에서 빠른 처치는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하지만 동일한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빠르게 회복하고 어떤 사람은 긴 후유증을 남기는 차이를 만드는 것은 결국 몸이 사전에 얼마나 준비되어 있었는가입니다. 실제로 제가 경험한 사례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76세 여성 환자분은 갑작스러운 심근경색으로
응급실에 실려 오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울 만큼 회복이 빨랐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가족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늘 아침에 물을 챙겨 드셨고 집 안이라도 하루에 몇 번씩 걸으셨습니다. 또 손가락 스트레칭을 하면서 혈액순환을 챙기셨죠. 결국 작은 습관들이 위기의 순간 몸을 지켜낸 것입니다. 반대로 70대 남성 환자분은 평소에 약도 자주 빼먹고 하루 종일 TV 앞에서만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쓰러진 뒤 병원에 오셨지만 회복이 더뎠고 결국 반신이 불편한 상태로 남으셨습니다. 같은 연령대, 같은 질환이었지만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나도 위기 상황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답은 오늘의 습관에 달려 있습니다. 작은 행동이 모여 몸의 회복력을 키우고 심장의 예비력을 지켜주며 뇌혈관을 더 탄탄하게 만듭니다. 또 흥미로운 연구가 있습니다. 일본 오사카 대학에서 9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규칙적으로 웃거나 명상을 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뇌졸중 발생 후 기능 회복 속도가 훨씬 빨랐습니다. 아직 정신적 습관이 얼마나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가에 대해 학문적 논쟁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몸과 마음이 모두 준비된 사람이 더 빨리 회복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오늘 내 몸을 살려줄 작은 습관을 하나라도 실천했는가? 만약 아직 시작하지 않았다면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특별한 약이나 기적의 치료가 아니라 매일의 단순한 선택이었습니다. 심장은 오늘의 습관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습관이 위기의 순간 여러분의 생존 확률을 높여줍니다. 지금부터라도 작은 습관 하나를 붙잡으십시오. 그것이 곧 살아남은 이들의 공통점을 여러분의 이야기로 만드는 길입니다. 여러분, 심장마비나 뇌졸중을 겪은 뒤에도 다시 일어서서 웃고 걷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몸과 마음이 함께 회복하는 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연구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클리블랜드 클리닉에서 진행된 조사에 따르면 심장질환으로 입원한 고령 환자 중 재활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한 환자들은 1년 후 삶의 질이 50% 이상 개선되었습니다. 반대로 약만 의존하고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은 환자들은 재발 위험이 훨씬 높았습니다. 결국 회복은 약이 아니라 몸과 마음의 태도에 달려 있다는 것이지요. 제가 기억하는 한 80세 환자분은 심근경색으로 쓰러졌다가 기적적으로 회복하신 뒤 병실에서 매일 작은 목표를 세우셨습니다. 첫날은 침대에 앉기, 둘째 날은 병실 복도를 한 바퀴 걷기, 셋째 날은 창가에서 햇볕 쬐기. 그렇게 차근차근 단계를 밟으며 몸을 회복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마음의 변화였습니다. 나는 다시 살아났다라는 감사와 긍정의 태도가 회복 속도를 더욱 앞당긴 것입니다. 물론 어떤 학자들은 긍정적인 마음이 실제 회복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최근 신경과학 연구에서는 마음의 상태가 자율신경과 호르몬 분비를 바꿔 혈압과 심장 리듬에 영향을 준다는 결과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즉, 마음의 힘이 단순한 위안이 아니라 생리학적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힘든 상황에서도 누군가의 격려 한마디에 갑자기 기운이 나는 순간, 혹은 작은 성취에 스스로 미소를 짓는 순간 말입니다. 바로 그때 심장은 실제로 안정되고 뇌는 새로운 회복 신호를 보냅니다. 저는 그 모습을 수없이 환자 곁에서 확인했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뇌졸중으로 반신마비가 왔던 한 70대 여성 환자분은 처음엔 절망 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송긋 스트레칭부터 다시 시작하며 조금만 더 해보자라는 태도로 꾸준히 연습했습니다. 6개월 후 지팡이의 의지에 걸어 들어온 외래 진료실에서 그분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이제 제 손으로 손주밥을 떠줄 수 있어요. 그 눈빛 속 회복의 힘은 약이나 수술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몸과 마음 중 어느 쪽을 더 챙기고 계십니까? 사실은 둘 다 균형이 필요합니다. 몸의 작은 회복이 마음을 북돋우고 마음의 긍정이 다시 몸을 움직이게 합니다. 이 순환이 생존과 회복의 열쇠입니다.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덧붙이겠습니다. 최근 유럽 심장학회에서는 심장 재활 프로그램에 웃음요법, 음악치료 같은 정신적 회복 훈련을 포함시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아직 일부에서는 효과가 과장되었다라는 논쟁이 있지만 분명한 건 몸과 마음을 함께 돌보는 것이 회복을 더 빠르고 강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회복은 기적이 아닙니다. 작은 행동, 작은 웃음, 작은 믿음이 쌓여서 만들어집니다. 나는 다시 걸을 수 있다, 다시 웃을 수 있다 라는 믿음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약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에도 스스로에게 다짐해 보십시오. 내 몸은 다시 일어날 수 있다. 내 마음은 다시 웃을 수 있다. 그 다짐이 바로 여러분을 회복의 길로 이끌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작은 행동 하나가 심장마비와 뇌졸중에서 생존 확률을 높여준다는 사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숨쉬기 패턴, 걷기 5분, 아침 물 한 컵, 손가락 스트레칭, 소금을 줄이는 습관, 분노를 흘려보내는 마음, 약을 제때 챙기는 습관. 모두 단순하고 사소해 보이지만 이 작은 선택들이 결국은 인생의 큰 차이를 만듭니다. 제가 환자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건강은 병원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지키는 것입니다. 실제로 수십 년간 환자들을 지켜보면서 깨달은 건 병원 문턱을 자주 드나드는 분보다 작은 습관을 꾸준히 지킨 분들이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산다는 것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나는 이미 늦었어 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60세든 70세든 80세든 심장은 여러분의 선택을 기억하고 변화에 반응합니다. 지금 이 순간 물 한 컵을 마시고 자리에서 일어나 5분을 걸으며 손가락을 펴고 구부리며 약을 챙겨 드신다면 그 자체가 곧 심장을 살리고 뇌를 보호하는 강력한 실천입니다. 물론 학문적으로 작은 습관이 생존 확률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논쟁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응급처치와 병원 시스템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응급 상황에서 의료진의 신속한 대응은 생명을 좌우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위기 속에서도 누군가는 빠르게 회복하고 누군가는 평생 후유증에 시달리는 차이를 만드는 것은 결국 평소의 몸 상태와 습관입니다. 그것은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저는 오늘도 환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오늘 당신의 심장을 지켜주는 선택을 하나라도 하셨습니까? 이 질문은 단순하지만 우리 삶을 바꾸는 씨앗이 됩니다. 이제 여러분께 작은 요청을 드립니다. 댓글로 오늘 영상에서 가장 놀라웠던 부분, 가장 마음에 남았던 습관을 남겨주십시오. 같은 영상을 보는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또 좋아요와 구독은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중요한 정보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작은 행동 하나가 심장을 살리고 뇌를 지키며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더 길게 만들어줍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함께 제대로 해냅시다. 지금까지 듣기만 해도 튼튼해지는 튼튼 라디오였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 60세 이상이라면 지금 이 순간에도 몸속에서 아주 조용히 일어나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근육이 사라지는 과정입니다.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매년 1, 2%씩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원래 기운이 빠지지 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식습관과 생활 습관이 근육 손실을 가속화시키는 결정적인 원인입니다. 놀랍게도 연구에 따르면 70세 이상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근감소증 사르코페니아 위험을 안고 살아갑니다. 근육이 줄면 단순히 힘이 약해지는 것만이 아닙니다. 계단을 오르기 힘들어지고 한 번 넘어지면 뼈가 부러지기 쉽고 심지어는 혈당 관리와 면역력까지 떨어집니다. 결국 일상에서 독립성을 잃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반대로 근육을 지키고 회복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의학적으로 검증된 몇 가지 음식을 꾸준히 먹는 것만으로도 몸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식이 근육을 만든다는 말이 결코 비유가 아닙니다. 달걀 하나, 콩 한 접시, 생선 한 토막이 노인의 근육을 살리고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면역까지 지켜주는 강력한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 학계의 논쟁도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운동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또 어떤 학자는 단백질 섭취 없이는 운동 효과도 없다고 말합니다. 진실은 둘 다 맞습니다. 운동과 단백질이 함께할 때 근육은 살아납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근육을 지켜주는 음식을 얼마나 챙겨 드셨나요? 제가 오늘 드릴 약속은 분명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근육을 되살리는 5가지 음식과 반드시 피해야 할 3가지 위험한 식습관을 알게 되실 겁니다. 듣는 것만으로도 건강해지는 튼튼 라디오 같은 시간이 될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지금 시청자 여러분은 어느 도시에 계신가요? 댓글에 남겨주시면 서로의 건강 이야기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을 놓치시면 10년 후 근육의 4분의 1이 사라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오늘 저녁 식탁부터 바로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근육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달걀은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노인에게 달걀은 근육을 지켜주는 가장 기본적이고 강력한 재료입니다. 많은 분들이 노인인데 달걀을 매일 먹어도 될까? 콜레스테롤이 높지 않을까라고 걱정합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에 따르면 건강한 노인에게 있어 달걀은 콜레스테롤보다 훨씬 더 큰 근육 회복 효과와 영양적 이득을 줍니다. 달걀 한 개에는 약 677개 고품질 단백질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고품질입니다. 달걀 단백질은 필수 아미노산의 구성이 매우 균형 잡혀 있어 근육 합성 점수, 르신 컨텐트가 높은 식품으로 꼽힙니다. 실제로 운동선수들이 달걀을 단백질 보충식으로 즐겨 먹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노인에게는 더욱 중요한 사실이죠.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단백질을 받아들이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흡수력이 약해질수록 더 좋은 질의 단백질이 필요해집니다. 또한 달걀 노른자에는 근육뿐 아니라 뼈와 면역에도 관여하는 비타민 D가 들어 있습니다. 햇볕을 쬐는 시간이 줄어드는 노인에게 비타민 D 부족은 흔한 문제인데 달걀을 통해 보충하면 근육과 뼈가 동시에 보호됩니다. 게다가 노른자 속 조콜린초린은 뇌신경 전달에 꼭 필요한 성분으로 기억력 유지에도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단순히 근육만이 아니라 삶의 활력을 지켜주는 작은 알맹이인 셈이죠. 하지만 여기서 흥미로운 논쟁도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달걀 섭취가
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다른 연구자들은 오히려 달걀을 적정량 먹는 노인이 근육량도 높고 혈관 건강도 더 좋다고 보고합니다. 결론은 개인의 건강 상태에 맞춰 조절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하루 1-2개의 달걀은 대부분의 건강한 노인에게 이득이 되며 특히 흰자 위주의 섭취는 근육 건강에는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묻고 싶습니다. 오늘 아침 식탁에 달걀 반숙 하나라도 올리셨나요? 아니면 귀찮다는 이유로 빵 한 조각이나 과자 봉지를 드셨나요? 작은 선택 하나가 5년, 10년 후에 몸을 결정합니다. 달걀을 먹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단순합니다. 삶아서 드시는 겁니다. 기름에 튀기거나 소금에 과하게 간을 하면 불필요한 지방과 나트륨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반면에 삶은 달걀은 소화가 잘 되고 어디서나 간편하게 먹을 수 있으며 다른 음식과도 잘 어울립니다. 예를 들어 두부나 채소와 함께 먹으면 소화 부담은 줄이고 영양 흡수는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달걀은 값도 저렴하고 준비도 쉽습니다. 어쩌면 가장 손에 닿기 쉬운 슈퍼푸드일지 모릅니다. 근육을 살리고 기억을 지키고 면역을 도와주는 알약 같은 음식. 이 표현이 바로 달걀에 잘 어울립니다. 그러니 내일 아침 꼭 한번 시도해보세요. 단순한 습관이지만 꾸준히 이어지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이 다시 단단해지는 순간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달걀이 근육의 기본 재료라면 콩과 두부는 노인의 몸을 부드럽게 지켜주는 또 하나의 단백질 창고입니다. 사실 한국인의 식탁에서 콩은 늘 가까이에 있었지만 그 진짜 가치는 종종 잊혀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소화력이 떨어지고 육류 단백질이 부담이 될 때가 많습니다. 이때 콩과 두부는 훨씬 편안하면서도 강력한 대안이 됩니다. 콩은 완전 단백질에 가까운 식물성 식품입니다.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근육 단백질 합성에 중요한 류신, 엘루친도 충분히 들어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매일 콩 단백질을 섭취하는 노인은 근육량 유지뿐 아니라 혈당 조절에도 유리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콩 속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고 혈관을 유연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단백질만이 아니라 혈관 건강까지 한 번에 챙길 수 있는 것이죠. 두부 역시 빼놓을 수 없습니다. 콩을 기본으로 만든 두부는 소화가 더 쉽고 치아가 약한 노인에게 특히 좋은 선택입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고기를 씹는 것이 힘들어 단백질 섭취를 줄이는 경우가 있는데 두부 한 모만으로도 상당한 단백질과 칼슘, 철분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기름기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조리할 수 있어 위에 부담도 덜합니다. 재미있는 사실 하나를 말씀드릴까요? 일본 오키나와 지역은 세계적인 장수마을로 유명한데 그들의 식단에는 두부가 빠지지 않습니다. 하루 평균 두부 섭취량이 한국보다 훨씬 많다고 합니다. 학자들은 이것이 그들의 낮은 심혈관 질환율과 근육 유지에 기여한다고 분석합니다. 즉, 두부는 단순한 반찬이 아니라 장수의 비밀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물론 학계의 논쟁도 있습니다. 어떤 연구자들은 식물성 단백질은 동물성 단백질보다 흡수율이 낮아 노인에게 충분치 않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다른 연구는 식물성과 동물성을 함께 섭취했을 때 오히려 근육 유지 효과가 극대화된다고 보고합니다. 결론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하기보다 균형 잡힌 조합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달걀과 두부, 생선과 콩을 다양하게 섭취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전략이죠. 이쯤에서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저녁 반찬에 두부가 올라올 계획이 있나요? 아니면 멀리하고 계신가요? 작은 두부
한모가 내일 아침 기운을 다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섭취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부드럽게 끓인 두부찌개, 데쳐서 간장 소스에 찍어 먹는 두부, 샐러드에 넣은 콩 한 줌. 모두 훌륭한 근육지킴이 음식입니다. 특히 밤에 늦게 출출할 때 과자 대신 따뜻한 두유 한 잔을 드셔보세요. 위는 편안하면서도 근육은 든든하게 채워집니다. 콩과 두부는 가격도 부담이 없고 준비도 쉽습니다. 꾸준히 식탁에 올리기만 해도 근육은 서서히 회복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부드럽게 먹지만 단단하게 지켜주는 음식. 이 말이 콩과 두부를 가장 잘 설명합니다. 여러분의 식탁에 오늘부터 콩과 두부를 조금 더 자주 올려보세요. 근육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되살아날 것입니다. 근육을 지키는 또 하나의 강력한 동맹군은 바로 생선입니다. 특히 등푸른 생선, 즉 고등어, 연어, 참치, 정어리 같은 생선들은 노인에게 거의 약에 가까운 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백질만 풍부한 것이 아니라 오메가3 지방산이라는 특별한 무기를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단백질 이야기부터 해봅시다. 생선 단백질은 소화 흡수율이 매우 높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위산 분비가 줄고 단백질 소화력이 떨어집니다. 이때 부드럽고 섬유가 가는 생선살은 훨씬 소화가 잘 됩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동일한 단백질 양을 섭취했을 때 노인은 생선 단백질을 고기 단백질보다 더 효율적으로 활용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똑같이 한입을 먹어도 생선에서 얻는 근육 합성 효과가 더 높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더해 생선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오메가3는 단순히 혈관을 지키는 기름이 아닙니다. 근육 속 염증을 줄이고 단백질 합성을 돕는 역할까지 합니다. 최근의 여러 학문적 보고는 오메가3를 꾸준히 섭취한 노인이 근육량과 근력 회복 속도가 빠르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근육이 약해져 넘어지기 쉬운 시기에 한 끼 생선이 다시 일어날 힘을 주는 셈입니다.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이슬란드, 일본, 노르웨이 등 어업이 발달한 지역은 평균 수명이 유난히 길고 노인 근육 감소증 비율이 낮습니다. 학자들은 이들의 높은 생선 섭취량을 중요한 이유 중 하나로 꼽습니다. 즉, 생선은 단순한 반찬이 아니라 장수와 독립적인 삶을 지켜주는 비밀 무기였던 것입니다. 물론 논쟁도 있습니다. 일부 학자는 생선에 포함된 수은이나 환경오염 물질이 문제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일주일에 이후 3회, 적당량의 생선을 먹는 것은 위험보다 이익이 훨씬 크다고 강조합니다. 결국 균형과 선택의 문제입니다. 특히 등푸른 생선을 구워 드시거나 국조림으로 섭취하는 방법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저녁 고등어 한 토막을 구워 드시는 건 어떨까요? 간단하지만 꾸준히 하면 1년 뒤 거울 속의 몸이 달라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섭취 팁도 드리겠습니다. 생선은 가능한 한 기름을 적게 쓰고 조리하세요. 기름에 튀기면 오히려 좋은 성분이 파괴되고 해로운 지방이 늘어납니다. 구이, 찜, 조림처럼 전통적인 방식이 가장 건강합니다. 또 비린내가 걱정되신다면 레몬즙이나 생강을 활용하면 좋습니다. 이 작은 습관이 노인의 식탁을 더 즐겁고 지속 가능하게 만듭니다. 생선은 단백질과 오메가3의 황금 조합입니다. 근육을 살리고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뇌를 보호하는 세 가지 효과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바로 이 점이 생선을 노인의 슈퍼푸드라 부르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그러니 기억하세요. 오늘의 생선 한 점이 내일의 보행 능력을 지켜준다. 여러분의 근육은 여러분이 드시는 식탁 위의 선택에 따라 조용히 되살아납니다.
근육을 지키는 음식 이야기를 하면서 닭가슴살과 살코기를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기는 노인에게 소화가 잘 안 되지 않나 라고 걱정하십니다. 하지만 사실은 반대입니다. 적당히 조리한 살코기는 노인에게 근육을 되살리는 최고의 연료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닭가슴살을 보겠습니다. 닭가슴살은 지방이 거의 없고 단백질 함량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100g당 약 23개의 단백질이 들어있는데 이 단백질은 흡수율이 뛰어나 근육 합성에 직접적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젊은 운동선수들은 물론이고 노인의 근감소증 예방 식단에도 빠지지 않는 것이죠. 씹기 부담스럽다는 분들은 닭가슴살을 푹 삶아서 찢어 샐러드나 죽에 넣어 드시면 훨씬 부드럽게 드실 수 있습니다. 소고기와 돼지고기의 경우에도 기름기를 최대한 줄인 살코기는 아주 귀중한 단백질 자원입니다. 특히 소고기 안심이나 돼지고기 등심 같은 부위는 철분과 아연도 풍부합니다. 철분은 혈액을 통해 산소를 근육으로 운반하는 데 필수이고 아연은 단백질 합성과 면역에 꼭 필요합니다. 결국 살코기는 근육을 만들고 혈액을 살리고 면역을 돕는 세 가지 효과를 동시에 주는 셈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 미국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일주일에 2~3번 살코기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보행 속도가 빠르고 넘어짐이 적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단백질이 단순히 근육 크기를 키우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삶의 질과 직결된다는 증거입니다. 물론 논쟁도 있습니다. 붉은 고기는 암이나 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 말입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고기, 어떤 조리법으로 얼마나 먹느냐입니다. 지방이 많은 부위를 구워서 과식하는 것은 분명 해롭습니다. 그러나 기름기 없는 살코기를 소량, 꾸준히 먹는 것은 오히려 건강에 이롭다는 것이 최근 의학의 중론입니다. 한 가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오늘 점심 식탁에 올라온 고기는 어떤 부위였나요? 혹시 삼겹살처럼 기름이 많은 부위는 아니었나요? 작은 선택이지만 그것이 앞으로의 10년을 바꿉니다. 섭취 팁을 드리자면 고기를 굽기보다는 삶거나 찌는 방식을 추천합니다. 이렇게 하면 불필요한 기름은 빠지고 단백질은 그대로 남습니다. 또 부드럽게 조리하면 치아가 약해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채소나 콩 음식을 곁들이면 영양의 균형이 맞춰지고 소화도 훨씬 잘 됩니다. 닭가슴살과 살코기는 노인 근육의 연료입니다. 기름기 많은 고기 대신 부드럽고 담백한 살코기를 선택해 보세요. 근육은 조용히 회복하고 혈액은 맑아지며 생활의 활력은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살리고 회복시키고 지켜주는 이것이 바로 닭가슴살과 살코기가 주는 힘입니다. 오늘 저녁 식탁 위의 작은 선택이 내일의 발걸음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커피는 쓰니까 달콤하게 마셔야지. 입이 심심하니 사이다 한 잔. 더울 때는 아이스 음료가 최고지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달콤한 음료들이 바로 근육을 조용히 갉아먹는 주범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탄산음료, 가당 커피, 과일맛 음료수 한 잔에는 생각보다 훨씬 많은 숨은 설탕이 들어 있습니다. 어떤 캔 음료는 작은 컵 2개 분량의 밥과 맞먹는 당분을 담고 있습니다. 설탕이 몸에 들어가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고 인슐린이 과다 분비됩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단백질 합성이 방해되고 근육 회복이 더뎌진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학계의 여러 연구에서 가당 음료를 자주 마시는 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근감소증 위험이 높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설탕은 근육의 에너지원이 아니라 지방으로 저장되기 쉽고 근육에 필요한 단백질과 영양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결국
달콤한 음료는 잠시의 기분 전환을 주지만 장기적으로는 힘을 빼앗는 독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문제는 뼈 손실입니다. 탄산음료 속 인산 성분은 칼슘 흡수를 방해합니다. 근육과 뼈는 함께 지탱해야 튼튼한데 설탕과 탄산은 뼈마저 약하게 만듭니다. 근육과 뼈가 동시에 무너진다는 것이지요.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 하나. 미국에서 시행된 한 연구에서 노인 남녀를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한 그룹은 매일 단 음료를 마시고 다른 그룹은 물이나 무가당 차를 마시게 했습니다. 단 6개월 만에 단 음료 그룹은 평균 보행 속도가 느려지고 근육량이 줄어들었습니다. 반면 물을 마신 그룹은 오히려 근력과 체력이 유지되었습니다. 작은 음료 습관이 삶의 질을 좌우하는 증거입니다. 물론 반론도 있습니다. 설탕은 뇌에 필요한 에너지니까 조금은 괜찮지 않나 라는 주장입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조금과 습관의 차이입니다. 가끔 즐기는 정도는 큰 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일 하루에도 여러 잔 마신다면 근육 손실은 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께 여쭙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 몇 잔의 달콤한 음료를 드셨나요? 생각보다 숫자가 크지 않으셨나요? 대안은 분명합니다. 물, 보리차, 녹차, 무가당 두유 같은 음료로 바꾸는 것입니다. 달콤함이 그립다면 과일을 직접 잘라 넣은 물이나 허브티가 좋습니다. 입은 즐겁고 몸은 건강해집니다. 달콤한 음료는 근육을 파괴하는 달콤한 함정입니다. 순간은 기분 좋을지 몰라도 5년 뒤 여러분의 근육과 뼈를 약하게 만듭니다. 지금 이 순간 컵에 무엇을 따르고 계신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작은 선택이 근육의 미래를 바꿉니다. 햄, 소시지, 베이컨. 보기에는 먹음직스럽고 조리도 간편합니다. 그래서 아침 식탁이나 간식으로 자주 오르지만 사실 이 가공육들은 근육과 혈관을 동시에 무너뜨리는 보이지 않는 함정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과도한 염분, 나트륨 합대입니다. 가공육은 보존을 위해 또 맛을 위해 소금을 많이 씁니다. 한 조각의 햄만 먹어도 하루 권장 나트륨 섭취량의 1/3을 넘기기도 합니다. 염분은 혈압을 높이고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 뿐 아니라 근육 속 전해질 균형을 깨뜨려 수축과 이완 기능을 방해합니다. 결과적으로 힘이 잘 들어가지 않고 쉽게 피로해집니다. 여기에 더해 가공육에는 질산염, 아질산염 같은 화학물질이 포함됩니다. 이들은 고기를 오래 보관하면서 색을 곱게 유지하기 위해 쓰이지만 체내에서 산화 스트레스를 일으키고 염증을 키웁니다. 염증이 만성화되면 근육 단백질 합성이 방해를 받습니다. 즉, 매일 먹는 햄 한 장이 근육을 조금씩 약하게 만드는 셈입니다. 학계에서도 이 부분은 명확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이미 가공육을 발암 가능성이 높은 1군 식품으로 분류했습니다. 노인에게 중요한 것은 암의 위험뿐 아니라 근육과 뼈를 지켜야 한다는 점입니다. 근육을 다시 살리고 싶은데 매일 아침 소시지와 햄을 드신다면 그 효과는 금세 사라집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가공육을 자주 먹는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낙상 위험이 2배 이상 높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염분과 첨가물이 근육과 신경 기능을 방해해 균형 감각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아침 소시지가 결국 오후에 넘어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말,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물론 반론도 있습니다. 고기를 전혀 안 먹을 수는 없지 않나. 햄이라도 단백질 공급원 아닌가라는 주장입니다. 맞습니다. 가공육에도 단백질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단백질보다 해로운 성분이 더 많다는 점입니다.
노인의 몸은 젊은이보다 해로운 성분을 해독하는 힘이 약합니다. 그래서 가공육의 영향을 더 크게 받습니다. 여기서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오늘 아침 식탁에 햄이나 소시지가 올라왔나요? 만약 그렇다면 내일은 달걀이나 두부로 바꿔보는 것이 어떨까요? 작은 교체가 근육의 미래를 바꿉니다. 대안은 분명합니다. 가능하다면 가공하지 않은 신선한 고기를 선택하세요. 닭가슴살, 소고기 안심, 돼지고기 등심처럼 기름기 적은 부위를 삶거나 찌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약 햄이 꼭 필요하다면 양을 최소화하고 신선한 채소와 곁들여 염분을 희석하는 것이 방법입니다. 햄과 소시지는 맛있고 편리합니다. 하지만 근육을 살리고 싶다면 지금 당장 멀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보이지 않는 염분과 화학 물질이 쌓이면 근육은 조용히 힘을 잃고 맙니다. 기억하세요. 간편함이 건강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술 한 잔이 더 달콤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루의 피로를 풀어준다. 밥맛이 없을 때는 소주 반 잔이 약이다 라는 말씀도 많이 하십니다. 그러나 의학적으로 보면 과도한 알코올은 노인의 근육을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몰아넣는 가장 큰 적 중 하나입니다. 알코올은 단순히 간에만 해로운 것이 아닙니다. 알코올이 몸속에 들어가면 단백질 합성 과정이 억제됩니다. 다시 말해, 아무리 달걀, 콩, 생선을 잘 챙겨 드셔도 술 한두 잔이 근육을 만드는 공장을 멈춰 세우는 겁니다. 학계의 여러 연구는 알코올이 근육세포 내 단백질 합성 신호를 차단하고 오히려 분해 신호를 활성화시킨다고 보고합니다. 결과는 분명합니다. 근육은 줄어들고 회복은 늦어집니다. 또한 알코올은 호르몬 균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남성의 경우 테스토스테론 분비를 억제하고 여성의 경우 근육과 뼈 건강에 중요한 에스트로겐의 작용을 방해합니다. 이로 인해 근육은 더 빨리 약해지고 뼈 역시 취약해집니다. 결국 근육과 뼈 두 기둥이 동시에 무너지는 것이죠.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북유럽에서 진행된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 주 5회 이상 술을 마신 노인은 근육 감소증 위험이 2배 이상 높았습니다. 단순히 근력이 약해지는 것을 넘어 보행 속도 저하와 낙상 위험까지 증가했습니다. 알코올이 단순한 기분 전환이 아니라 삶의 독립성을 빼앗는 요인이라는 것이 명확히 드러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술은 무조건 독이다 라고 단정하는 것도 학문적 논쟁거리입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소량의 적포도주가 혈관 건강에 이롭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역시 중요한 점은 소량과 습관의 차이입니다. 가끔 식사와 함께 적당량 즐기는 것과 매일 습관적으로 마시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노인의 몸은 젊은 시절보다 알코올을 분해하는 능력이 훨씬 떨어집니다. 따라서 같은 양이라도 몸에 주는 해로움은 훨씬 크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저녁, 혹시 습관처럼 술잔을 찾으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그 한 잔이 내일 아침의 기운과 근육 회복을 앗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대안은 명확합니다. 술 대신 무가당차, 허브차 또는 미지근한 물 한 잔을 선택해 보세요. 처음에는 허전할 수 있지만 몸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잠도 깊어지고 아침 기운도 회복됩니다. 무엇보다 근육이 조금씩 힘을 되찾습니다. 알코올은 순간의 위안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근육을 조용히 무너뜨리는 배신자입니다. 술잔을 내려놓는 작은 습관이 근육과 뼈, 그리고 삶의 독립성을 지켜줍니다. 기억하세요. 오늘의 술 한 잔이 내일의 힘을 빼앗습니다. 햄버거, 감자튀김, 치킨, 피자. 한 번쯤은 손자 손녀와 함께 즐기기 위해 드셔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빠르고 맛있고 무엇보다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음식이니까요. 그러나 패스트푸드는 노인에게 있어 근육과 혈관, 그리고 삶의 활력을 동시에 앗아가는 위험한 선택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트랜스 지방과 포화 지방입니다. 튀김과 마가린, 쇼트닝이 들어간 빵류에는 트랜스 지방이 숨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혈관을 막고 심장을 약하게 만들 뿐 아니라 근육세포의 대사를 방해합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패스트푸드를 자주 섭취한 노인 그룹은 근감소증과 대사증후군 위험이 동시에 증가했습니다. 즉, 단순히 살이 찌는 문제가 아니라 근육이 빠지고 지방만 남는 체형으로 변해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과도한 열량과 빈약한 영양입니다. 햄버거 세트 한 끼로 하루 권장 열량의 절반을 채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근육 합성에 필요한 단백질과 필수 아미노산, 비타민 미네랄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몸은 배부른데 근육은 굶주리는 아이러니가 벌어지는 것이죠. 세 번째는 염분 과다입니다. 패스트푸드의 소스, 치즈, 튀김옷에는 많은 소금이 들어있습니다. 염분은 혈압을 올리고 혈관벽을 딱딱하게 만들며 근육의 수축과 이완에 필요한 전해질 균형을 깨뜨립니다. 그 결과 쉽게 쥐가 나고 걷는 힘이 떨어집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에서 노인 남녀 수천 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패스트푸드를 주 3회 이상 먹는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보행 속도가 20% 느리고 낙상률은 1.5배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단순한 식습관 차이가 5년 뒤에 발걸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물론 논쟁도 있습니다. 요즘은 건강한 패스트푸드도 있다. 샐러드나 구운 메뉴를 선택하면 괜찮지 않나? 라는 주장입니다. 맞습니다. 최근에는 샐러드나 구운 치킨 같은 비교적 나은 선택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습관적 소비입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간혹 선택하는 것은 큰 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일 혹은 주 3, 4회 이상 반복된다면 근육과 혈관은 버티지 못합니다. 이쯤에서 여러분께 질문을 드립니다. 지난 한 달 동안 패스트푸드를 몇 번이나 드셨나요? 손주들과 함께라서 괜찮다고 넘기셨다면 그때마다 근육은 조금씩 힘을 잃었을지 모릅니다. 대안은 어렵지 않습니다. 손주들과 외식을 하더라도 패스트푸드 대신 전통식, 생선구이, 된장국, 채소 반찬 같은 메뉴를 권해보세요. 아이들에게는 건강한 식습관을 보여주고 본인에게는 근육과 혈관을 지키는 선택이 됩니다. 패스트푸드는 빠릅니다. 하지만 빠른 만큼 몸을 무너뜨리는 속도도 빠릅니다. 근육을 살리고 싶다면 오늘부터라도 이 유혹에서 한 발짝 물러나야 합니다. 기억하세요. 빠른 음식이 곧 빠른 노화로 이어집니다. 근육이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근육은 삶의 독립성과 존엄을 지켜주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60세 이후 근육을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무거운 짐을 드는 능력이 아니라 스스로 밥을 차려 먹고 걸어나가 이웃을 만나고 화장실을 혼자 다녀올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근육은 혼자 살아갈 힘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에 눈을 뜰 때 몸이 가볍고 계단을 오를 때 발걸음이 힘차며 손주를 안아 올릴 때 허리가 든든하다면 그 하루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근육이 살아나면 단순히 몸이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가 젊어지고 넓어집니다. 과학적으로도 증거가 분명합니다. 여러 연구는 근육량이 많은 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치매 위험이 낮고 우울감도 적으며 삶의 만족도가 높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근육이 단순히 다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뇌와 마음까지 지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일본의 한 장수 마을에서 90세 노인들을 조사했는데 공통점은 단순했습니다. 모두 매일 일정량의 단백질 음식을 챙겨 먹고 가벼운 활동을 꾸준히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그 결과 90세가 넘어도 지팡이 없이 걸으며 혼자 살림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결국 근육은 장수의 기초 체력이자 노년의 자유를 지키는 열쇠였던 것입니다. 물론 학계에는 이런 논쟁도 있습니다. 과연 나이가 많아도 근육이 다시 늘어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지요. 일부는 이미 줄어든 근육은 회복이 어렵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최근 연구는 희망적인 결과를 보여줍니다. 적절한 단백질 섭취와 가벼운 운동을 병행한 노인 그룹에서 실제 근육량이 증가한 것입니다. 이는 분명한 메시지를 줍니다. 늦지 않았다. 지금 시작해도 된다. 여기서 잠시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내 삶에서 근육이 다시 살아난다면 나는 무엇을 다시 하고 싶을까? 손주와 여행을, 오래된 친구와의 산책을, 아니면 단순히 집안일을 스스로 해내는 그 뿌듯함을. 근육은 우리 몸의 엔진입니다. 엔진이 돌아가면 차는 멀리 달릴 수 있습니다. 근육이 살아나면 우리의 삶도 길고 자유롭게 뻗어갑니다. 무너지는 삶을 막는 것에서 나아가 새로운 삶을 여는 열쇠가 바로 근육입니다. 오늘부터 달걀, 두부, 생선, 살코기를 조금씩 더 챙기세요. 단 음료와 가공육, 술과 패스트푸드를 조금씩 멀리하세요. 이 단순한 선택들이 쌓이면 몇 달 뒤 거울 속의 여러분은 지금과 전혀 다른 눈빛과 몸짓을 보여줄 것입니다. 근육이 살아나면 삶이 달라집니다. 몸은 가벼워지고 마음은 젊어지며 미래는 다시 희망으로 채워집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근육을 살리는 음식과 근육을 무너뜨리는 음식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아마 머릿속에 두 개의 식탁 그림이 떠오르실 겁니다. 하나는 달걀, 콩과 두부, 생선, 닭가슴살과 살코기가 올려져 있는 식탁. 다른 하나는 단 음료, 가공육, 술, 패스트푸드가 가득한 식탁입니다. 첫 번째 식탁은 몸을 회복시키고 두 번째 식탁은 몸을 조용히 파괴합니다. 놀랍게도 두 식탁의 차이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 점심, 저녁, 여러분의 선택 하나에 따라 이미 결정되고 있습니다. 좋은 음식을 고르면 근육은 서서히 되살아납니다. 달걀 하나는 근육의 기초를 쌓고 두부 한 모는 소화 부담 없이 단백질을 채워주며 생선 한 토막은 오메가3와 함께 혈관까지 지켜줍니다. 닭가슴살과 살코기는 단단한 연료가 되어 여러분을 다시 움직이게 합니다. 이 음식들은 몸을 살리고 혈관을 지키고 마음까지 젊게 만듭니다. 반면 나쁜 음식은 겉으로는 달콤하고 편리하지만 안으로는 조용히 힘을 빼앗습니다. 단 음료는 순간의 시원함을 주지만 근육을 분해하고 가공육은 염분과 화학물질로 몸을 약하게 만듭니다. 술은 기분을 풀어주는 듯하지만 단백질 합성을 막아버리고 패스트푸드는 칼로리만 높고 근육은 굶깁니다. 결국 이 음식들은 몸을 무겁게 하고 혈관을 막고 마음까지 지치게 만듭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식탁은 어느 쪽에 더 가까울까요? 어쩌면 두 식탁이 뒤섞여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방향을 정하는 건 지금 이 순간입니다. 오늘 저녁부터 좋은 음식을 조금 더 늘리고 나쁜 음식을 조금 줄이면 1년 뒤 몸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줄 것입니다. 학자들 사이에도 논쟁은 있습니다. 노인이 음식을 바꾼다고 정말 근육이 되살아날까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나 최근 연구는 확실히 보여줍니다. 식단을 교정한 노인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근육량과 보행 능력이 뚜렷하게 향상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음식은 근육을 살리는 가장 확실하고도 손쉬운 도구입니다. 이제는 단순한 선택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독립, 여러분의 자유, 여러분의 존엄이 달린 문제입니다. 좋은 음식과 나쁜 음식의 차이는 결국 삶의 차이로 이어집니다.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오늘의 한 끼가 내일의 발걸음을 바꿉니다. 식탁 위에 무엇을 올릴지는 여러분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곧 근육을 지키고 삶을 지키는 선택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근육을 살리는 음식과 무너뜨리는 음식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단순히 먹고 마시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일의 몸과 10년 후의 삶을 결정하는 중요한 선택이었습니다. 달걀, 두부, 생선, 닭가슴살 같은 음식은 근육을 살리고 혈관을 지키며 삶의 활력을 회복시킵니다. 반대로 단 음료, 가공육, 술, 패스트푸드는 근육을 갉아먹고 몸을 무겁게 하며 삶의 독립성을 앗아갑니다. 두 가지 길은 늘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바로 오늘의 식탁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이 순간 아마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작은 결심이 싹트고 있을 겁니다. 내일부터 바꿔야겠다. 아닙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부터 바꿀 수 있습니다. 아침에 달걀 하나를 더 삶고, 점심에 두부 반 모를 올리고, 저녁에는 고등어 한 토막을 구워내는 작은 행동이 바로 근육을 되살리는 첫 걸음입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이제 와서 바꾼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하지만 제가 의사로서, 그리고 수많은 어르신을 지켜본 사람으로서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바꾸면 근육은 다시 살아납니다. 연구 결과도, 실제 사례도, 수많은 환자분들의 경험도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목표로 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스스로 살아가는 힘을 지키며 오래 사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 일어나고 걸어가고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그 힘의 뿌리가 바로 근육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작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가장 놀라웠던 음식은 무엇이었나요? 댓글에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것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정보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이 누르는 작은 손길이 수많은 노인들의 건강을 지키는 큰 파도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세요.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함께 제대로 해냅시다. 지금까지 듣기만 해도 튼튼해지는 튼튼 라디오였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